오늘 코로나 시대에 대한 내 연금 자산 투자 고민을 함께 해볼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떻게 내가 상황을 살펴봐야 될지,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내 연금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이 연금 투자 전략에 적합한 펀드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동훈 팀장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저희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사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많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방역에 조금 힘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도 이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의 투자 환경,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바이러스의 확산은 총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산기, 그리고 통제기, 둔하기, 안정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4월 30일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둔하기에서 이제 안정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태원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통제기로 조금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에는 연내에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최근에 언론에서는 백신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연내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이나 영국, 우리나라 같은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 거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에 우한 폐렴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사실 주식시장에 실제로 반영된 건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쯤부터 해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월 중후반대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런 역병 같은, 전염병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벤트성의 대폭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항상 대규모의 반등이 있었다. 그 역사적 사례로 보면은 2000년도 IT 버블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지만 그 이후에 빠르면 반년,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면 1년 이내에는 그런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의 그 금융시장의 환경을 사스나 메르스랑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한 만큼 뭐 중앙은행이라던가 아니면 각국의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펼쳐지면서 시장이 조금은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차이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극단적인 공포를 겪으면서 사실은 미래를 좀 선반영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그 S&P 500 차트입니다. 보시면 2019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S&P 500 지수가 34% 정도 조정을 받고 최근에 좀 빠른 그 정부 정책들이나 통화 정책들에 힘입어서 그 낙폭을 한 50에서 60% 정도 회복한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후의 상황들이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사실 3월 대비해서 30% 이상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하락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그것보다도 더 빠질 거라는 의견도 사실 팽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행히 일부 회복은 했지만 그 지수가 앞으로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될지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보일 만큼 개인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향후 금융시장에서 보이게 될 각종 시나리오, 그리고 이 동학 개미 운동이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까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한 35% 정도의 급락을 겪고 50에서 60% 정도의 되돌림이 있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V자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은 시계열을 늘려서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V자 반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U자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L자 침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언론 같은
같은 데서 보면 사실은 뭐 나이키 모양의 스와시 같은 그런 뭐 성장도 반등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U자 반등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V자 반등을 준 이유가 사실은 그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의 그런 그 효과에 힘입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약품으로 보면 진통제와 치료제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나 아니면 정부의 그런 정책들은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하려면 이게 최근에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실물은 좋지 않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이 주가와 실물이 맞춰지는 궤를 같이 하는 그 기간 조정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U자 반등에 대해서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그 선결 조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V자 반등을 주려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치료제는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의 주가 수준이 아마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걸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나 3분기 실적이 사실은 기업들이 별로 좋지 않을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그 이후의 실적들도 상당히 더 긍정적일 거라는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에 있는 U자 반등에 대해서 확률이 좀 금융시장과 실물이 궤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자 침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는 좀 확률적으로 낮습니다만 사실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실물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건데요. 아마도 이런 상황들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빠르게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정부 측에서 빠르게 대응을 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개미 운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한국 시장 기준으로 보시면 그 3월 19일자에 저점을 찍고 사실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동학개미 운동의 대표이자는 삼성전자를 만약에 샀다면 지금 만약에 한 15에서 그 이상 되는 수익을 얻었을 것 같고 시장 관련된 ETF를 산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수익률을 얻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땐 저희도 사실은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동학개미 운동은 사실은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좀 되돌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한국 시장을 되게 좋게 봤던 이유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주요국의 EPS 성장률 비교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한국 쪽의 EPS 성장률입니다. 여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죠. EPS는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차원에 따라서 저희도 상당히 한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 한국 시장에서 섹터별로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것과 그리고 약간 조금 역성장하는 이익이 조금 가미되는 그 애들을 제가 좀 골라와 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그 코스피의 순이익이 올해 코스피 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저희가 한 10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이익이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 게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리가 말하는 신성장 산업 쪽이 상당히 이익이 좀 좋은 그림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그 업종은 자동차라던가 화학, 그 다음에 에너지, 소위 이제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차화정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으로 한국 기관 산업들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순이익이 가미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제 한국 증시가 좀 돋보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조금 뭐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은 독보적인 방역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IMF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률 하향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저렴하다.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봐도 한국 시장은 아직도 투자하기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한국 시장은 그 증시 안정기금이라는 게 저희가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조금 더 뒤에 가서 조정이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그런 대폭락 정도의 지수는 사실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경제 환경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지만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라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은 다른 나라 비교해서 방역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 생활도 예전으로 돌아갈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소한 변화들만 보더라도 과거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집 밖에 나갈 때 무조건 마스크를 챙기는 습관, 그리고 금융시장만 살펴보더라도 개인이 역사적으로 보기 힘들었던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들,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이미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해도 이런 변화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로 앞으로 어떤 우리 생활의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현재의 상황과 잘 엮어보면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투자 테마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우리의 생활 습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투자 테마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아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이제 바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대폭락을 했을 때 이후에는 항상 산업의 패러다임이 조금은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97년도 IMF 이후에는 닷컴 기업들의 이제 그 열풍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화점 같은 기간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좋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 소위 팡이라고 얘기하는 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사실 리더십을 가지면서 상당히 시장을 이끌었었습니다. 물론 그 리더십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근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대폭락 이후에는 아마 조금은 다른 형태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또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거시경제의 큰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정부가 탄생을 한다. 그리고 반세계화, 세계화에서 반세계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자국 중심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요즘 이제 마스크 대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마스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3M입니다. 미국 회사죠. 근데 미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3M의 공장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국 중심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미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쇼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급수적으로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변화의 또 하나의 큰 틀인데, 사실 이제 원유 ETF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그 보고 계실 텐데요.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찍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기조적으로 유가는 한 60불 수준에서 되게 안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유가가 거의 한 지금은 아마 30불 초반, 20불 후반대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저유가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기조적으로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미국채 10년 금리입니다. 미국채 10년 금리가 보시면 0.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미국채 10년짜리를 10년간 들고 있어도 연간 1%도 안 되는 이자를 준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굉장히 저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 성장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연 어떤 투자 테마를 좀 잡아서 가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결론적으로는 되게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크게 4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택트 사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 재발견.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디지털 가속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병 극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사회 관련된 부분인데 언택트입니다. 컨택트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웹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도 일련의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재택근무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원격 화상회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관련된 기업이나 업종들이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격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수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줌 비디오라고 하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 어플을 실제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줌 비디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 쪽으로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 재발견이라는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에 대한 공간의 활용도라던가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이 여성분이 홈에서 이제 사이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보면 큰 태블릿이 하나 장착돼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만든 회사가 펠로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스피닝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되게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이제 사이클을 타는 건데, 이거를 집에서 태블릿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강사와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펠로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던가 아니면 게임 회사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질병 극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헬스케어나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고령화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보면 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그림이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개인의 건강이나 아니면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급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젠이라고 아마 우리 코로나 키트 개발하는 회사, 그러니까 그런 회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의약을 되게 이제 CMO 방식으로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도적인 입장에 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 극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디지털 가속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저도 비슷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온라인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쇼핑몰에서 이제 주문을 하시거나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타 국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휴지나 생필품이 되게 모자라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잠깐 그러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빠르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온라인 시장 침투율 자체가 되게 높습니다. 30% 수준으로 되게 높은 편이고요. 미국은 아마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침투율 자체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여기에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나라는 뭐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로스가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투자 테마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앞으로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연금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을 해주신 모바일 트렌드들, 언택트 또는 디지털화 트렌드를 잘 쫓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연금 투자자들을 만나는 시도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연금 투자 자체가 다른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꾸준히 예금처럼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용을 한다거나 하는 특징과는 다른 연금 투자만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팀장님과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금융 상황을 조금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될 트렌드를 살펴봤다면,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연금 투자자시잖아요. 과연 내 연금은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연금 마케팅 본부의 손수진 본부장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분명히 연금 투자를 위한 원칙이 있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이 원칙을 다시 조금 재발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연금 자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과연 코로나 시대 연금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 이제 소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금 투자의 정석입니다.
정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변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치 않는 어떤 하나의 원칙일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앞뒤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앞부분에 이동훈 팀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최근에 금융시장이라든지 그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저희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 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를 참조를 하는, 그리고 공유를 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은 사실 뭐 권투 선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타이슨이 한 이야기 중에서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대 맞기 전까지만. 이야기 뭐냐면 모두가 계획은 하고는 있지만 금융 투자 시장이라는 건 항상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원칙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이 타이슨의 이야기는 꼭 한번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제로 연금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원칙입니다. 많이 말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기 투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리밸런싱입니다. 항상 뭐 들으셨던 이야기를 식상하게 왜 또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과연 우리 연금 투자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요, 최근 10년간의 글로벌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그리고 글로벌 채권, 한국 채권 지수를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 말까지니까 10년간의 기간이고요. 흐름 보시게 되면 언뜻 보더라도 이제 주식과 관련된 지수는 조금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시고요. 채권은 실제 보시면 안정적으로 쭉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연도별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어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면은 그 해에 손실이 났던 수익률을 표시를 한 거고요. 보시면 역시나 글로벌 주식은 중간중간 2011년, 2015년, 그리고 뭐 가까운 예로는 2018년에도 좀 큰 폭의 손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국내 주식 시장도 이제 손실을 보인 적이 있고요. 채권도 뭐 물론 이제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도 금융 정책 변화에 따라서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손실이 난 적이 있네요. 하지만 각 1년 1년을 봤을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한때는 이렇게 손실을 보는 때도 있지만 이 전체 10년의 기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나오죠.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주식 시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채권보다는 성과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10년 가까이 투자를 했을 때는 손실을 보지 않고 연평균 수익률로는 글로벌 주식은 7%, 그리고 국내 시장은 3%, 그리고 뭐 채권 같은 경우는 근 4% 정도의 장기 성과를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이 장기 성과라는 게 참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네. 중요한 투자의 원칙인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한다는 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조사를 한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펀드를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목표 기간으로 잡는 게 3년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연금 투자자들은 조금 더 긴 목표 투자 기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장기 투자를 조금 보완할 만한 다른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10년간 투자를 어떤 자산에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다라는 이야기는 지나간 사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과연 실제로
10년을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도 똑같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10년까지는 좀 힘들어.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의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분산 투자인데요. 한번 분산 투자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는 거는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대표적인 투자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중간에 혹시 그래프 보이시죠? 빨간색 굵은 선이 있습니다. 그죠? 굵은 선이 있는데요. 이 굵은 선은 어떤 수익률이냐면요. 이 네 가지 자산을 실제로는 주식을 30%, 채권을 70%로 배분을 하고요. 단 주식은 절반은 해외, 절반은 국내. 채권도 절반은 글로벌 채권, 절반은 한국 채권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자산을 투자를 했을 때는 특정한 해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손실이 발생되는 때가 있었는데요. 물론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그쪽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자산을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실제로는 특정한 해에 손실을 보는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합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는 2018년이 실제로 뭐 주식시장이 국내나 해외나 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마이너스가 났습니다만 연평균 수익률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조금 짧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름은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익률의 과거 경험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하나가 숨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수익률은요, 조금 전에 이제 여경진 선임 매니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펀드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한 3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3년일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투자에 대해서 잘 전문가분들보다 잘 모르시는 게 아니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실제 내 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보시면 3년 롤링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어느 때 투자하더라도 내가 3년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 3년간의 수익률을 연평균으로 낸 겁니다. 실제로 2010년, 11년, 12년 이 3년에 투자했을 때는 이 3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5.7% 정도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고객분이 다 이 시점에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2011년에 투자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역시나 보면은 2011년, 12년, 13년 3년간의 수익률을 연평균하게 되면 약 4%.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기간을 3년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몰빵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분산 투자만 한다면 3년 투자하고 자산을 분산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재밌게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보시면 3년을 투자하면 그 어느 때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이 주식이 좋은지 채권이 좋은지 국내가 좋은지 해외가 좋은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3년을 투자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4%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전체 기간으로 보시더라도 그 어느 때도 가장 안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도 3.2연 수익률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복불복입니다. 좋은 때 그죠? 3년을 투자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연평균 수익률이 5%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장기 투자도 분산 투자를 적절하게 해두시게 되면은 한 3년 정도의 기간만 가져가게 되면은 아무리 시장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기대한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익률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는 투자에 있어서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대의 롤링 수익률이 참 우리 연금 투자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은 이렇게 모바일로 연금 투자자들 만나고 있지만 과거에는 업이 개인적으로 대면을 해서 연금 투자하는 고객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4%대 분명히 매력적인 수익률이긴 하지만 무슨 투자를 하면서 고작 4%? 나는 그럴 바에는 예금
알려주세요 하는 고객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4%와 그보다 낮은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투자자들분께 조금 더 와닿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이제 연금 투자자이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1년으로 봤을 때 1% 예금보다 1%, 2% 아우 정말 마음 불편하게 1, 2%를 더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퇴직연금에서 뭐 정기예금 넣게 되면 2% 주는 데는 없습니다. 죄송하긴 하지만 없고요. 2%가 예금이라고 치겠습니다. 만약에 앞부분에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약 4% 정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수익률이 1년으로 봤을 때는 2% 차이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누적이 됐을 때는 복리의 효과가 생깁니다. 이 복리의 효과라는 거는 연금 투자와 같이 아주 길게 투자하는 자산에서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효과를 예측을 하고 한번 가늠을 해볼 때 좋은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2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72의 법칙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10%로 수익률을 내게 되면은 내가 투자한 돈이 2배가 되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리냐? 그러면 72를 10%로 1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약 7.2에서 7.3년 정도면은 내 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 예시를 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2%로 수익률을 내게 되면은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5년이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 앞부분처럼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실제 4%를 달성을 한다. 한 해 한 해는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로는 4%로 운용을 하신 분들은 내 돈이 2배가 되는 데는 17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뭐 느낌이 별로 안 오실 수 있는데 뭐 옆에 계시는 여경진 선임 같은 경우도 근로자시고 저도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예시를 하나 딱 들어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경진 선임과 제가 2000년에 똑같이 입사를 한 입사 동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만약 2000년에 똑같이 1000만 원씩 퇴직연금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같이 2035년이 되는 해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여경진 선임 같은 경우에는 2% 수익률로 입사를 하고 퇴직하는 2035년까지 굴렸다라면은 퇴직하는 시점 되게 되면 2천만 원 돼 있는 거죠. 그죠? 만약 제가 4%로 굴리게 되면 저는 분명히 똑같이 입사해서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불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되게 되면 저는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4천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황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황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같이 장기 투자를 할 때 1년 1년에서 1%, 2% 차이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박을 노리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1%, 2%를 더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데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장기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만 하시더라도 예금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세 가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의 원칙인데요. 그 리밸런싱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냥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료 보시는데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1990년에 그 자산 배분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던 해리 마코비치 교수입니다. 뭐 당연히 뭐 자산 배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탈 정도면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겠습니까? 더구나 뭐 효율적 프론티어, 뭐 적정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마코비치 교수가 실질적으로 나의 연금 계좌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가 뭐였냐면요. 미국에서 어떤 그 투자와 관련된 포럼이 끝나고 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교수님께 쉬는 시간 때. 뭐라 물어보냐면 교수님은 자산 배분 이론에서 대가시니까 교수님의 퇴직연금 계좌는 도대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답한 게 있습니다. 나의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단지 이론일 뿐이고 내 계좌를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단 내가 퇴직연금 계좌를 굴릴 때는 실제로는 주식 절반, 채권 절반 이렇게 반반만 나눠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투자해야만이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더라도 나는 밤에 잠을 자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를 하는 이 본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나의 퇴직연금 계좌는 주식 반, 채권 반 이렇게만 투자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기자는 굉장히 좀 황당하죠. 아니 뭐 지금까지 포럼에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하면서 자산 배분 이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자기의 퇴직연금 계좌를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때 마코이치 교수가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나는 반반 투자를 하고 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이 좀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느낌이 있을 때는 내가 반반 배분한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변화가 있었다면 다시 나의 원칙인 반반으로 재조정을 해준다. 이것만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은 실제로는 내 연금 자산은 꾸준하게 증가한다. 이런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은 뭐 금융 용어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처음에 정한 투자 비율이 실질적으로 금융시장 변화가 생기잖아요. 금융시장 변화가 생기게 되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비율 자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나는 이게 좀 보수적인 투자자래 가지고 주식을 좀 낮추고 채권은 한 70%, 주식은 30%, 3대 7로 배분을 하는 게 난 좋겠더라. 이렇게 투자하신 분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만약 주식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비중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과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1년 전을 되뇌이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 절반은 내가 1년 전에 그냥 주식에 다 100% 했으면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괜히 일부 자산을 채권에 투자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시면서 뒤늦게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는 리밸런싱은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아니 비중이 나는 7대3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시장이 좀 변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네? 내가 원래 생각했던 투자 비중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지난 기간 동안에 초과 성과가 나와서 비중이 높아진 주식을 일부 비쌀 때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자금을 상대적으로 싸져 있는 채권 관련된 자산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자기의 원칙인 7대3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이 실질적으로는 리밸런싱이고요. 이 작업만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리고 나에게 맞는 어떤 비중을 정하고 이 비중을 꾸준하게 재조정을 하는 과정만 거치시게 되면 충분히 투자에는 성공을 하시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걸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장기 투자라는 건 앞부분에처럼 제가 10년씩 투자하시라는 말씀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이상 투자를 하시되 수익률은 1년 수익률을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3년 투자를 하고 이 3년의 기간 동안의 총 수익률을 연평균을 내서 그 목표 수익률로 접근하시는 게 성공 투자의 제1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돈이 될지는 모릅니다.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죠? 부러우면 지는 게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4개 이상의 자산으로 좀 나누어 놓고요. 그리고 이 나눈 자산도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야. 나는 좀 아직까지 젊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돼. 이런 분들은 나에게 맞는 투자 비중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칙 분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중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 속에서 성과가 많이 난 자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내가 처음 정한 비중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한 번씩 해주시는 리밸런싱만 꾸준하게 해주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대박은 안 됩니다. 대박은 날 수가 없고요.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예금 굴리는 것보다도 충분히 편안한 마음으로 예금과 같이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2%, 3%가 연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공 투자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리고 리밸런싱의 원칙이 사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NH투자증권의 연금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세미나를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저도 연금 투자에 대한 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네. 원칙 중에서 특히 연금 투자자가 지켜줘야 할 또는 연금 투자자가 유념을 해야 할 원칙이 있다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공 투자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은 꼭 연금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투자에서도 적용이 되는 아주 보편타당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연금은 조금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고려가 요즘에 생애주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금 투자는 굉장히 뭐 20년, 심하면 한 30년, 35년까지 아주 긴 시간 투자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생애 주기에 맞도록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정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게 되면 이렇죠. 처음에 젊어서 직장 생활 하시게 되면 쓰는 것보다는 버는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퇴직할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내가 기대한 수익률이 당장에 안 나오고 좀 뒤에 나와도 되는 이런 자산들로 적정하게 투자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실제로 성장 중심으로 뭐 주식에 대한 비중도 좀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때는 또 계속 투자 자금을 이렇게 쌓아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적립식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형에 집중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50대가 넘어가시게 되면 수입과 지출이 역전이 보통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퇴직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수입은 줄어들 게 확실한데 지출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든지 내가 쌓아놓은 연금 자산에 대해서 인출에 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을 언제 써야 될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실제 나의 생애 주기에 맞도록 자산을 조금 조정을 해주는 게 연금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고객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은 20대에는 조금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그죠? 주식과 같은 고성장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통은 연금 투자에서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외에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근래에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요런 어떤 자산 배분, 나의 나이, 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펀드들이 요새 뭐 TDF라고 하는 이런 펀드들도 사실 유행하는 이유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보면 뭐 나는 그냥 나의 투자 성향이 뭐 3대 7 정도 아니면 뭐 7대 3 정도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투자하고 싶어. 나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좀 타겟팅을 해서 하고 싶어. 이런 타겟 리스크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형 펀드를 투자를 하실 때 나의 생애 주기에 맞도록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리밸런싱 이 세 가지만 꾸준하게 지켜주시게 되면 투자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투자자분들 뭐 이렇게 조사 한번 뭐 여론조사인지 뭐 이렇게 뭐 투자자 조사를 한번 어디 협회에서 한 것 같은데요. 3년을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3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먹으신 대로 끝까지 한번 실제로도 3년 이상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자산 진짜 어느 특정 자산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시고 그 비중 조절해 나가시고 이런 작업이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뭐 이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돼? 실제로 이러한 성공 투자의 원칙이 생애 주기가 되었든 아니면 나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도록 자산 배분이 되든 이런 기능들이 펀드 하나 안에 녹아있는 펀드들도 요 근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펀드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대안으로 삼으시는 것도 아마 연금 투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리밸런싱 장기 투자는 연금 투자자가 꼭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인 것 같고요.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은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지만 일상의 업무에 바쁜 우리들이 시장 상황까지 분석을 하면서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이 연금 자산까지 투자를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일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해 나가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준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녹아있는 펀드가 바로 미래에셋 QV 솔루션과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요. 두 가지 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제안하는 추천 펀드 안내인데요. 앞서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연금 자산의 생애 주기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연금 자산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애 주기별로 가지는 특징들이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연금 자산 투자에 있어서 그 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이 형성되는 시기, 그리고 자산을 인출하는 시기, 두 시기 모두 특징이 굉장히 다른데요.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에는 내가 목돈 마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유입을 쌓아서 마지막에 내가 큰 목돈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길고요. 내가 중간에 만약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손실을 내가 꾸준히 현금 유입을 늘려가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자산 형성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수익률보다는 마지막에 목돈을 쌓았을 때 수익률이 내 전반적인 자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자산 형성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출기에는 아주 반대된 특징을 보이는데요. 인출기에는 말 그대로 꾸준히 내가 쌓아온 자금들을 인출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유입할 여유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인출기에는 자산 형성기와는 다르게 초반의 수익률이 중요하다. 초반부터 내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 각각의 연금 투자 형성기와 인출기의 특성에 맞는 펀드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 펀드가 바로 미래에셋 QV 솔루션과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산 형성기에는 미래에셋 QV 솔루션 펀드 시리즈를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자산 배분과 글로벌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고요. 인출기에는 꾸준한 현금 유입을 주는 인컴 수익 중심의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를 활용을 해서 현금 유입 중심의 펀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데요. QV 솔루션 펀드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미래에셋 QV 솔루션 펀드는 미래에셋이 운용하고 NH투자증권의 투자 자문 서비스를 받는 펀드입니다. 이 NH투자증권의 QV 포트폴리오라는 독자적인 포트폴리오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 자산에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QV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 관리 기법을 펀드 안에 녹여놓은 펀드인데요. 미래에셋 솔루션, QV 솔루션 펀드는 총 3가지 종류의 펀드가 있습니다. 30, 50, 70.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살펴봐 주시면 되고, 안에 담고 있는 자산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의 주식형 펀드, 국내의 채권형 펀드, 그리고 ETF도 활용을 하고요. 금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대안투자 펀드도 활용을 합니다. 이 다양한 자산들을 이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펀드 안에 각각 분산 투자를 하게 되고, 시장 전망에 따라서 펀드 자산 간의 리밸런싱도 조절을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인지를 맞춰서 펀드를 30, 50, 70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다. 앞으로 은퇴할 기간도 많이 남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도 많이 있다 라고 하는 분은 70을 조금 더 적극적인 펀드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상대적으로 은퇴할 기간도 좀 짧고 나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원한다 라고 하면 30 펀드를 조금 더 적합한 펀드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든 펀드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에 글로벌 자산 배분, 효과적인 리밸런싱을 위한 펀드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것보다 나는 은퇴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 얘네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낮은 펀드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인출기 펀드로 제안을 드렸던 평생소득 TIF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는 말씀을 드린 미래에셋 QV 솔루션 펀드와 동일하게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건 맞지만 전략을 분산 투자한다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전략을 분산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과 채권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다양한 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배당 수익, 이자 수익 또는 주식의 매매 차익, 부동산은 하다못해 월세 수익 이런 수익들을 변동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산 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런 전략 배분이라는 컨셉이 익숙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오랜 기간 고민을 해서 이 인출기 펀드에 전략을 분산하는 펀드를 안내를 드린다는 건 그만큼 이 전략을 분산하는 개념이 단순히 주식이 위험자산이다, 채권이 안전자산이다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인출기 고객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드리는 첫 번째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자산이 요즘 신문 등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는 인컴 자산인데요. 이 인컴 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 인프라 투자가 사실 기존의 연금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자산이었습니다. 법으로 막혀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평생소득 TIF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등의 다양한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편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인프라 투자에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자산이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 이런 인컴 부동산 자산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자산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들이 그동안에는 투자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인컴 자산에 대한 연금 투자자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도 최근 연금 투자자들에게 아주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펀드이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이 전략을 배분한다는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의 컨셉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전략을 배분함에도 나는 그래도 평생소득 TIF가 주식이 몇 프로인지, 채권이 몇 프로인지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는 펀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통자산이라고 하는 자산별로 저희가 비중을 한번 배분을 해봤습니다. 주식의 비중이 24% 정도 되고요. 채권이 글로벌 국내 합쳐서 56%, 그리고 의미 있게 부동산 투자하고 있다고 했던 부분을 17%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자산의 배분, 그리고 평생소득 TIF가 추구하는 전략의 배분은 시장을 바라보는 운용력의 시점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산 배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